안녕하세요. 다시 동생을 되찾은 6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 앞에 제 이야기를 꺼내놓으려니 손이 다 떨리네요. 저는 지금 30년 가까이 아이들 밥 먹이는 영양사로 일했어요. 그 많은 아이들 먹을 국 간을 보고 반찬도 골고루 준비하고 누구 하나 배굶고 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리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 식구한테도 똑같았어요. 남편 도시락부터 친정 동생들 끼니, 시부모님 약 챙기는 것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다 짊어졌어요. 그게 맏딸로 태어난 제 천성이려니 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다 짊어지고 살았던 게 정말 다 옳았던 걸까? 누군가한테는 저의 그 극성스러운 책임감이 오히려 무거운 짐은 아니었을까? 내가 다 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거라면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였어요. 떠올리기만 해도 명치가 꽉 막히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서 본 광경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보려고 해요.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골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났어요. 밑으로 동생이 셋이었어요.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갓난쟁이 동생들 키운 게 사실상 저였죠. 친구들이 고무줄놀이 할 때 저는 동생 기저귀를 빨았고요. 그게 서럽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게 제 몫인 줄 알았으니까요. 첫 월급 타던 날도 동생들 운동화부터 먼저 사줬어요. 제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았는데도요. 그리고 동생들 중에서도 둘째 순옥이가 저하고는 제일 애틋했어요. 4살 터울인데 어찌나 밝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속을 잘 안 드러내는 편인데 동생은 정반대였어요. 길에서 만난 사람하고도 친구가 되는 그런 애였죠. 손도 어찌나 큰지 자기 형편도 빠듯하면서 남 퍼주는 걸 좋아했어요. 나중에 둘째는 저랑 같은 동네에 와서 자리를 잡더니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커피랑 빵을 파는 가게였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된 거예요. 동생 성격이 워낙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모였거든요. 아침이면 가게 앞이 북적북적했어요. 저도 일 없는 날이면 거기 앉아서 동생이 내려주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낙이었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었어요. 다들 자리를 잡았고 큰 걱정 없이 살았으니까요. 남편은 28에 맞선으로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노처녀 소리 듣던 나이였죠. 중매쟁이 손에 이끌려 나간 자리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데 어찌나 말이 없는지 1시간 동안 한 5마디나 했을까요? 속으로 이 사람은 영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버스 끊기겠어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타고 가세요. 그러더니 꼬깃꼬깃한 지폐를 정확히 세서 거스름돈까지 계산해 딱 그만큼만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정없어 보이면서도 묘하게 그게 반듯해 보였어요. 저 사람은 적어도 허튼 짓은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평생 건설회사에서 돈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숫자 하나를 틀리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표현은 또 얼마나 서툰지요. 결혼하고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손에 꼽아요. 대신 그 사람은 매달 제 통장을 정리해줬어요.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로 얼마가 나갔고 깨알같이 적어서요. 전 그게 그 사람 나름의 애정 표현이라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뭐든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양말 한 켤레를 사도 저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여보, 나 이 양말 사도 돼? 이거 한 묶음으로 사면 더 싸던데 사지 말까? 제가 그런 건 그냥 사라고 핀잔을 줘도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꼭 저랑 상의를 하고서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가끔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믿음직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 나 모르게 무슨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다 하고요. 그런 남편한테 의외의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제 여동생, 그러니까 둘째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무뚝뚝한 그 사람이 동생하고는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요. 명절이면 우리 집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남편하고 동생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으면 거실에서 둘이 깔깔대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동생이 남편을 놀리고 남편은 또 거기에 넙죽넙죽 받아치고요. 평소엔 입에 자물쇠를 채운 것 같던 사람이 제 동생 앞에서는 아주 딴판이 됐어요. 한 번은 동생이 부엌에 쪼르르 들어와서는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언니, 형부 저렇게 무뚝뚝한데 어떻게 청혼했대? 설마 언니가 먼저 하자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기가 막혀서 국자를 휘두르는 신용을 하니까 동생이 도망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언니 형부 어디가 그렇게 좋았대? 저렇게 말도 없고 센스도 없는데. 그럼 남편이 또 천연덕스럽게 받아쳤어요. 아이 처제, 언니가 보는 눈이 있어. 처제도 나 같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거야. 그럼 동생이 또 자지러지게 웃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에 저렇게 웃음이 많아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저랑 단둘이 있을 땐 텔레비전만 보는데 동생만 오면 입에서 농담이 술술 나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슬쩍 남편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나보다 순옥이가 편한가 봐. 걔만 오면 그렇게 말이 많아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절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아이 처제는 사람이 밝아서 그런가 옆에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잖아. 그 말에 더는 뭐라 못했어요. 동생이 정말 그런 애였으니까요. 옆에 있기만 해도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기운을 가진 사람. 남편이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 싶었어요. 그 뒤로는 그 둘이 친한 걸 보고도 그냥 보기 좋았어요. 남편하고 동생이 가깝다는 게 우리 식구가 그만큼 하나라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점잖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둘이 조촐하게 식을 올리던 날 남편이 저보다 더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거봐, 처제 내 말 듣더니 결국 나 같은 사람 만났잖아. 전 그 말에 또 한참을 웃었어요. 동생이 제 짝을 찾아 자리를 잡으니 이제 우리 식구 걱정은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가게에 빵을 사러 들렀는데 동생이 가게 안쪽 구석자리에서 어떤 양복 입은 남자랑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무슨 종이를 쫙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뭔가를 한참 설명하는데 동생 눈이 그렇게 반짝일 수가 없었어요. 무슨 보물지도라도 보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들어서니까 동생이 흠칫하더니 얼른 그 종이를 덮었어요. 아, 언니 왔어? 잠깐만, 나 손님이랑 이야기 좀 마저 하고. 손님이라기엔 분위기가 묘했어요.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언니 되세요? 아, 동생분이 어찌나 언니 자랑하던지 안 그래도 뵙고 싶었습니다. 말솜씨가 어찌나 매끄럽던지요. 웃는 것도 부드럽고 사람을 척 보면 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빈틈없어 보이니까 전 그게 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이 조그만 가게 하나 하면서 살기 싫어. 평생 남 커피나 내려주다 끝나는 인생 싫다고. 큰 거 한번 해보려고. 두고 봐. 내가 언니 호강시켜 줄 테니까. 언니 그렇게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꼭 갚을 거야. 전 그냥 기특한 마음에 웃었어요. 동생이 워낙 꿈이 큰 애였으니까요. 호강은 무슨, 그냥 가게나 잘하면 돼. 너 사람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다. 제가 그렇게 핀잔을 주니까 동생이 입을 삐죽였어요. 저는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누구인지,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그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제 가슴을 칠 일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던 거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동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전화가 뜸해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언니 뭐하냐고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걸던 애가 며칠씩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제가 걸면 한참 만에 받았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순호가 너 요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무슨 그냥 좀 바빠서. 언니 나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는 뚝 끊었어요. 나중엔 영영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게에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날이 잦아졌어요. 하루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절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사장 어디요? 아픈가? 가게를 통안녀네.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무슨 일 있어? 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곧장 동생 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그랬는데 안에서 인기척만 날 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순호가 언니야 문 좀 열어봐. 어? 얼굴만 잠깐 보자. 한참 만에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미안한데 그냥 가. 부탁이야. 그 목소리가 제가 알던 동생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전 그날 동생 집 앞 계단에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안 하니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가게를 아주 정리해버렸다는 소식을 그것도 저는 동네 사람한테 전해 들었어요.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헐값에 넘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부와 이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콩달콩하던 부부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또 동생을 찾아갔어요. 아이 순호가 너 가게는 왜 정리한 거야? 제부랑은 또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응? 언니한테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동생은 입을 꼭 다물었어요. 제 손까지 슬그머니 빼더라고요. 그게 저를 더 미치게 했어요. 언닌 몰라도 돼. 알면 언니만 괜히 힘들어져.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이러는 게 날 더 힘들게 해. 너 무슨 빚졌어? 누가 너 괴롭혀? 그러더니 동생이 절 빤히 쳐다보면서 픽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언니 내가 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지? 전 무슨 소린가 했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옛날부터 그랬잖아. 말로는 잘해주는 척 다 챙겨주는 척 하면서 속으론 내가 언니보다 잘 되는 꼴은 못 보지. 내가 큰일 좀 해본다니까 욕심 부린다고 핀잔이나 주고. 언닌 내가 언니 그늘에서 평생 쪼그라들어 사는 게 좋지? 내가 언니보다 잘 되면 배 아플 것 같지? 동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동생을 얼마나 아꼈는데요. 아이 순호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됐어 그냥 가. 앞으로 나 찾아오지도 마. 언니 인생이나 잘 살라고. 그러더니 제 손을 탁 뿌리치고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 닫힌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렇게 모진 말을 동생한테 처음 들어본 거였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상황을 알려면 제부를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바로 제부를 찾아갔죠. 제부, 도대체 순옥이 왜 저래요? 둘이 왜 갈라선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면 나한테 말 좀 해줘요. 내가 그래도 언니인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부도 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굴이 푸석푸석한 게 그 사람도 무슨 소가리를 기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이 입을 꾹 닫고 별거 한 지도 한참 됐어요. 같이 안 산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냥 저랑은 끝났다고만 하니까. 저는 더 미궁에 빠졌어요. 동생도 입을 닫고 제부도 모르겠다고만 하고요. 하나밖에 없는 언니한테 그런 모진 말까지 퍼붓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진 몰라도 동생이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거구나.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아예 동생이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새벽에 오랜만에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랑 안내방송 같은 게 울리더라고요.
언니, 나 지금 공항이야. 저는 잠이 확 깼어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공항? 뭐? 지금 어디 가는데? 갑자기 무슨 공항이야? 나 외국 나가서 살려고. 한국에서는 더 못 살겠어. 언니한테도 그렇고. 뭐?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언니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가서 뭐 먹고 살려고? 언니, 그동안 언니가 나 키워준 거 다 알아. 진짜 다 아는데 나 이제 찾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부탁이야, 언니. 우리 그냥 각자 잘 살자. 저는 거의 울면서 소리쳤어요. 수화기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요. 순호가 너 왜 이래? 응?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디든 언니가 갈게. 거기 어디야? 한참 동안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마지막으로 이러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진짜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가 또 끊겼어요. 다시 걸어도 신호만 가다가 끊겼어요. 수십 번을 걸었어요. 나중엔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새벽에 전화기를 붙들고 식탁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운 동생이 떠나면서 제 얼굴 한번 안 보고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간다는 게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그 애한테 뭘 그렇게 못해줬다고요? 답답한 마음을 풀 데가 없어서 날 밝자마자 남편한테 다 털어놨어요. 남편이라면 같이 걱정해 줄 알았어요. 저보다 더 친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또 저를 무너뜨렸어요. 여보, 처제가 그냥 인연 끊고 싶다는 것 같은데 당신도 포기해. 가겠다는데 어쩌겠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탁 내려놨어요. 당신 지금 그 소리가 나와? 맨날 순옥이랑 그렇게 웃고 떠들던 사람이 포기하라고? 내 동생이 무슨 일 났을지도 모르는데 걱정도 안 돼? 걱정한다고 뭐 달라져? 이미 떠난 사람이야. 그냥 둬, 여보. 자꾸 들쑤시면 당신만 다쳐. 들쑤셔? 내 동생 일 알아보겠다는데 그게 들쑤시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매정해? 남편은 더는 말을 안 했어요. 입을 꾹 다물고 묵묵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등 뒤에 대고 한참을 더 따졌지만 돌아온 건 닫힌 현관문 소리뿐이었어요. 동생도 등을 돌리고 남편마저 선을 긋고 그땐 정말 세상 한가운데 저 혼자 뚝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게 동생이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전 그새 많이 무뎌졌어요.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처음 몇 달은 매일 밤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가슴 한구석에 묻고 살게 되더라고요. 동생은 외국 어디선가 새 사람들 만나서 잘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믿어야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불쑥 이러는 거예요. 나 회사 옮기기로 했어.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쳐다봤어요. 남편은 그 회사를 30년 가까이 다닌 사람이에요. 한 직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한두 해 더 버티면 정년을 꽉 채우고 곱게 나올 수도 있는 때였죠. 퇴직금이며 연금이며 다 계산해 놓고 우리 노후를 거기다 맞춰 살고 있었거든요. 옮겨? 회사를? 아니 당신 지금 그 나이에 무슨 회사를 옮겨? 한두 해만 더 다니면 정년인데. 멀쩡히 잘 다니던 데를 왜 그만둬? 아는 사람이 일 좀 봐달라고 해서. 돈 관리하는 거 그건 더 오래 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 나이에 안전하게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는 평생 몸담은 직장을 제 발로 박차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환갑 넘은 사람을 어디서 써준다고요? 거기가 어디야? 월급은 얼마나 준다는데? 다니던 데보다 많이 준대? 그런데 남편이 자꾸 어물쩍 넘기는 거예요. 아이, 다니다 보면 뭐 오를 거야.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당신 이상한 데 들어간 거 아니야? 이상한 데는 무슨, 더 오래 일하려고 그런 거라니까 참. 그러고는 슬쩍 화제를 돌렸어요. 전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제 남편은 양말 한 켤레를 사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텔레비전을 하나 바꾸자고 해도 한 달을 저랑 의논하던 양반이고요. 그런 사람이 평생 다닌 직장을 옮기는 그 큰일을, 그것도 정년을 코앞에 두고 내리는 그 엄청난 결정을 저랑 단 한 번도 상의를 안 하고 혼자 다 정해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제 눈에 그게 어떻게 안 이상하겠어요. 양말 2켤레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달이 동생 생일이라 괜히 더 생각이 나서 자기 전에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아무래도 순옥이 좀 찾아봐야겠어. 어디 사는지 수소문이라도 해서 한번 가봐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이렇게 소식도 모르고 사는 게 말이 돼? 남도 아니고. 제 목소리가 떨리니까 남편이 한참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보, 실은 얼마 전에 처제가 나한테 연락이 한 번 왔었어. 전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연락이 왔다고? 언제? 뭐래? 어디 산대? 아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외국에서 자리도 좀 잡고 다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고 전해달래. 그리고 당분간은 연락하기 좀 그렇다고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가 봐.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들쑤시지 말고 좀 기다려줘. 시간 좀 더 지나서 마음 편해지면 연락 올 거야. 전 그 말에 맥이 탁 풀렸어요.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다니까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제가 더 캐물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변화가 하나둘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로 옮겼다는 회사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못 보던 향수까지 사왔더라고요. 평생 비누 냄새만 풍기던 사람이요. 화장대에 못 보던 향수병이 떡하니 놓여 있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옷도 달라졌어요. 늘어난 점퍼만 입던 사람이 빳빳한 셔츠를 다려 입고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 넘기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반질반질한 새 구두를 신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귀가도 늦어졌어요. 소일거리라더니 밤 1시가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잦았어요.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얼굴은 묘하게 상기돼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요.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오늘도 늦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회사가 어딘데 매일 이렇게 늦어? 초반이라서 익힐 것도 있고 일이 좀 많아. 신경 쓸 거 없어. 먼저 자. 말투도 어딘가 건성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늦으면 미안하다고 제 눈치를 봤을 사람인데요. 결정적인 건 통장이었어요. 매달 제 통장을 정리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통장을 제가 못 보게 하더라고요. 서랍을 열어보려고 하면 슬그머니 다른 데로 옮겨놓고요. 어쩌다 한번 들여다봤는데 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남편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 잠깐 망설이다 받았어요. 그런데 젊은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통화 가능하신가 해서. 제가 다시 걸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받자 황급히 끊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남편이 머리에 물을 뚝뚝 흘리며 나오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금 당신 전화 올려서 받았는데 웬 젊은 여자가 당신을 찾던데 누구야? 남편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분명히 봤어요. 평생 거짓말은 못하던 사람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쫙 스치더라고요. 괜히 머리를 닦는 척 시간을 벌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믿지? 곧 다 말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은 내가 말을 못해. 곧이 언젠데.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남편은 더는 대답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날부터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면서도 머릿속에 자꾸만 안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우려고 애를 쓸수록 더 선명해지기만 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제가 다른 사람이 돼가는 걸 느꼈어요. 평생을 의심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제가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한심했어요. 환갑 넘은 여자가 돋보기 쓰고 남편 가방이나 뒤지고 앉아있다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알고 우는 게 100번 낫다 싶었거든요.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어요. 손끝이 어찌나 떨리던지 지퍼 여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이 한 장 나왔어요. 무슨 투자회사 이름이 금박으로 박혀 있었어요. 으리으리한 빌딩 주소도 적혀 있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평생 건설회사 격리만 했지 투자니 주식이니 그런 데는 발도 안 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 투자회사 명함을 이렇게 깊숙이 넣고 다녀요. 영수증도 한 뭉치 나왔어요. 펼쳐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비싼 식당 영수증이었어요. 우리 부부는요, 결혼기념일에도 동네 칼국수집이 다였어요. 그런데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 식당을 드나든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명함을 도로 넣으면서 결심했어요.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요. 며칠 뒤 남편이 셔츠를 다려 입고 구두까지 신고 나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멀찍이 떨어져서 남편 뒤를 밟았어요.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 사람들이 제 심장 소리를 다 들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 번도 안 가본 동네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호텔 로비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회사 일이라면서 회사를 가야 할 사람이 왜 호텔을 들어가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회전문을 멍하니 쳐다보면서요. 그러다가 이를 악물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이 워낙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두리번거리는 사이 남편을 그만 놓쳐버렸어요. 로비를 이잡듯 뒤졌는데도 못 찾았어요. 직원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결국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혹시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나오나 하고요. 그런데 해가 다 지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그 호텔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남편이 그 뒤로도 호텔을 유독 자주 드나들었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은 꼭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도대체 누굴 만나는 걸까? 혹시 정말로 젊은 여자를 숨겨둔 건 아닐까? 아까 전화했던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건 아닐까? 그 호텔에 방을 하나 잡아놓고 둘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저히 혼자선 못 견딜 것 같아 오랜 친구한테 슬쩍 털어놨어요. 아이 순이마 그거 100% 바람이지. 늙어서 바람나면 더 무섭단다. 젊었을 때보다 더 푹 빠진다잖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설마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닌데. 너도 알잖아 여자 관심도 없는 거. 예,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향수에 구두에 비싼 식당에 호텔까지. 그리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그거 다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치는 거라니까. 늙은 남자들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재산 다 날리는 거 그게 한돌인 줄 알아? 친구 말을 듣고 있으니까 더럭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더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너희 남편 달라진 게 언제부터라 그랬지? 회사 옮기고부터.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이상한 투자회사 가고부터야. 그래 그 회사네. 너 생각해봐라. 정년이 코앞인 사람이 멀쩡한 직장에 왜 박차고 나와? 거기 뭐가 있으니까 옮긴 거 아니겠어? 너 혹시 그 여자가 그 회사에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일한답시고 매일 붙어있고 그 핑계로 호텔 들락거리고 딱 그거네 그거. 전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모든 게 회사를 옮기고부터 시작됐어요. 여자가 그 회사에 있으니까 매일 그렇게 차려입고 신이 나서 나간 거였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 얼굴을 멀거니 들여다봤어요. 35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싶어서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요. 평생 거스름 돈까지 계산하던 그 반듯하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빙빙 돌았어요. 분하고 무섭고 또 한편으론 이게 다 오해였으면 싶고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는 날이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방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본능적으로 저는 문틈에 귀를 바짝 댔어요. 네, 대표님, 내일 거기로 가겠습니다. 네, 그 건은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표님이라니, 이직했다는 회사가 진짜 있긴 한 거구나. 저는 그 순간 마음을 굳혔어요. 더는 호텔이고 뭐고 일단 그 회사부터 가봐야겠다. 친구 말대로 모든 게 그 회사에서 시작됐으니 거기 가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라는 사람이나 젊은 여자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다 까발려서 끝장을 보겠다고요. 저는 명함을 다시 꺼내서 적힌 주소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명함을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회사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빌딩이었어요. 온통 유리로 번쩍번쩍한 건물이 어찌나 높던지 고개를 한참 젖혀야 겨우 꼭대기가 보였어요. 투자회사는 꽤 높은 층에 있었어요. 승강기에서 내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이 정말 으리으리했어요. 푹신한 가죽 의자,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 벽에는 뭐가 그려진 건지도 모를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바쁘게 오가고요. 누가 봐도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같았어요. 저는 행여 남편이 보일까 두리번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웬 젊은 남자가 제 앞을 떡 가로막았어요. 30쯤 됐을까요? 양복을 쫙 빼입은 그 남자를 직원들이 대표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회장이라니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절 내려다보는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투는 정중한데 어딘가 칼날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괜히 기가 죽어서 더듬거렸어요. 아, 저는 여기 다니는 이정환 씨 안사람인데요. 잠깐 남편한테 볼 일이 있어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남자 표정이 확 변했어요. 그러더니 성큼 다가와서 제 팔을 잡고 거의 떠밀듯이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나가세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요? 놔요 이거. 나 그냥 우리 남편 얼굴만 잠깐 보면 된다니까. 안 됩니다. 여기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전 너무 당황하고 분해서 목소리가 다 떨렸어요. 사람들이 절 쳐다보는데 그 새파란 젊은 것한테 팔이 잡혀서 떠밀려 나가는 그 꼴이 너무 망신스러웠어요. 왜 사람을 짐짝처럼 끌어내? 우리 남편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이정... 제가 남편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그 남자가 더 세게 저를 밀어냈어요. 결국 저는 복도까지 끌려 나왔고 유리문은 코앞에서 쾅 닫혀버렸어요. 저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찌나 분하고 창피하던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벽에 한참을 기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절 그렇게 매몰차게 밀어내던 그 젊은 남자가 마지막에 문을 닫기 직전에 절 딱 한 번 더 쳐다봤거든요. 그 눈빛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분명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낯이 익었어요. 누구더라? 어디서 봤더라?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렴풋이 동생 가게에서 스친 얼굴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또렷하지가 않으니 그냥 사람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쫓겨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명함에 떡하니 주소가 박혀 있는데 분명 우리 남편이 저 안에 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 안 그러면 아줌마 하나를 저렇게 자초지종도 안 들어보고 길을 쓰고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 잠깐 보러 왔다는데요. 저는 눈물을 쓱 닦고 그 길로 빌딩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건물을 빙 돌기 시작했어요. 다른 입구는 없나? 안을 들여다볼 데는 없나 하고요. 한 바퀴 다 돌아 건물 뒤쪽으로 가니까 사람 발길이 끊긴 좁은 길이 나왔어요.
쓰레기통이랑 화분 몇 개가 놓여있는 후미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1층쯤 되는 높이에 창문이 반쯤 열려있는 거예요. 그 창문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중 하나가 분명 제 남편 목소리였어요. 틀림없었어요. 30년 넘게 들어온 목소리인데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는 주위를 휙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나이 먹고 남의 건물 창문을 넘는다는 게 누가 보면 도둑인 줄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놓인 큰 화분을 끌어다 밟고 올라섰어요. 창틀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치마가 어디 걸려서 찢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끙끙대면서 창문을 넘어 안으로 굴러떨어진 저는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밖에서 본 으리으리한 사무실하고는 딴판이었어요. 제가 떨어진 곳은 무슨 창고 같은 작은 방이었는데 한쪽 벽에 난 유리창 너머로 옆방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 데는 옆방을 몰래 볼 수 있는 골방이었던 거예요. 그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어요. 남편은 어떤 남자랑 마주 앉아 있었어요. 윤이 나는 양복을 빼입은 그 남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누구더라 머리를 쥐어짜는데 그 남자가 활짝 웃으면서 남편 어깨를 툭 치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전에 동생 가게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그 양복 입고 종이 펼쳐놓고 동생 눈을 반짝이게 했던 그 남자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발밑에서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들어 올리더니 그걸 탁자 위에 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퍼를 쫙 열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까지는 안 보였지만 그 남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보니 돈인 것 같았어요. 자, 약속한 거 이번에 더 크게 한번 가봅시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능청맞은 목소린 처음 들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차라리 바람이었으면 나았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평생 1,00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던 그 사람이 웬 사기꾼처럼 보이는 남자한테 돈가방을 갖다 바치고 있는데 저 큰 돈을 대체 어디서? 남편도 저 남자한테 홀린 거구나. 뭔가 투자한답시고 저렇게 돈을 퍼다 주고 있었구나.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이 다 저기로 갔구나. 아, 그래서 나한테 말을 못한 거였구나. 저는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혀서 그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골방문을 박차고 옆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 도둑놈아, 돈 내놔! 방 안에 있던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절 돌아봤어요. 남편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어요.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는 어떻게야? 당신이 이 사기꾼한테 우리 돈 다 갖다 바치는 거 내가 다 봤어. 이 인간이 우리 순옥이도 망쳐놓고 이젠 당신까지. 내가 이 인간 알아. 봤다고. 제가 그 남자한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까 저를 내쫓은 그 젊은 대표란 사람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다시피 붙잡는 거예요. 이모 안 돼요, 제발. 이모요. 그 청년이 절 이모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청년이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 순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양복 입은 남자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저희를 번갈아 보는 거예요. 이모? 회장님? 이 아주머니가 누구신데 이모라고.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당황한 걸 애써 감추려는 게 보였어요. 우리 회장님이 정이 많아서 그 어르신 보면 이모라고 부르는 게 버릇이라. 그나저나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안사람이 와서 분위기가 영.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편이 그 남자를 달래듯 해서 내보냈어요. 그 남자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돈에 정신이 팔렸는지 일단 돌아갔어요. 그 남자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바쁘게 오가던 젊은 직원들이 죄다 일손을 멈추고 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하나같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 같은 얼굴들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아까 그 골방으로 절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젊은 대표도 따라 들어왔고요. 남편이 문을 닫고 저를 의자에 앉혔어요. 여보, 놀랐지? 미안해. 이렇게 알게 하려던 게 아닌데.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사기꾼한테 왜 돈을 갖다 바쳐? 우리 돈 다 어쩌려고? 제가 막 따지는데 옆에 있던 젊은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모, 그 돈 위에만 진짜고 안은 다 가짜예요. 저 사람 속이려고 만든 거예요. 전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어요. 대표가 잠깐 남편을 보더니 어렵게 말을 이었어요. 이 회사 진짜 회사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저 직원들도 다 한편이고요. 저 사람, 우리 다 강 대표라는 저 사람을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표가 거기서 말을 멈추더니 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차마 말을 못 잇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제 손을 잡았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여보, 저 사람이 우리 처제 그렇게 만든 사람이야. 전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순옥이? 외국 가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는데 어깨가 들썩였어요.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사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다 내가 당신을 지키려고 그런 거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과는 전부 달랐어요. 동생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 게 다 저 강 대표라는 남자 때문이었어요. 그 남자가 동생한테 접근해서 무슨 대단한 투자처가 있다고 꼬드긴 거예요. 처음엔 적은 돈을 넣게 하고 진짜로 이자를 두둑히 쳐줬대요. 그러니 동생이 홀랑 넘어갔죠. 그래서 나중에는 가게 판 돈, 집 담보로 잡은 돈에 사채까지 끌어다가 다 그 남자한테 갖다 부었대요. 저한테 호강시켜주겠다던 그 말, 그게 다 그 빚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동생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고 그 와중에 제부하고도 갈라섰고요. 제가 동생 집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던 그때 동생은 혼자 무너지고 있던 거예요. 저한테 차마 말을 못한 거죠. 호강시켜주겠다고 큰소리치던 애가 사기당해서 알거지가 됐다는 걸 그 자존심에 어떻게 말을 해요. 게다가 그 사기꾼 일당이 더 악랄했어요. 돈을 떼인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면 그 가족들을 협박했대요. 애들 학교까지 다 알아내서 들이밀면서요. 동생은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 엮이면 언니인 저까지, 우리 식구까지 그놈들한테 시달릴까 봐요.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모질게 떠난 거였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전화도 저를 밀어내려던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던 거였어요.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멀리 사라져서 불똥 안 튀게 하려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우리 순옥이 지금 어디 있어? 외국에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어? 살아는 있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처제 살아있어. 무사해.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살아있다고? 어디 있는데? 빨리 말해! 너 당장 순옥이한테 갈 거야.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처제 사실은 멀리 안 갔어.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나 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반년쯤 전에 몰래 들어왔고 그러고 나를 찾아왔어. 형부, 나 좀 숨겨달라고. 언니한텐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숨겨달라니? 그럼 그 호텔, 당신 호텔 드나든 거 그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거기 처제가 지내고 있어. 내가 방 잡아주고 거기서 지내게 했어. 마음 추스르고 몸 회복할 때까지 매일 들여다보면서 밥은 먹는지 약은 챙겨 먹는지 자주 가서 봤지. 저는 그 자리에서 또 무너졌어요. 그 호텔에 젊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있던 건 다 죽어가던 제 동생이었어요. 제가 의심으로 밤을 새우던 그때 남편은 제 동생 손을 잡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혼자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남편은 동생이 떠나기 전에 저 모르게 한번 만났더라고요. 그때 동생이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강 대표라는 놈에 대한 정보, 동생이 받았던 서류며 명함이며 통화 기록까지 전부 남편한테 넘기고 떠났대요. 혹시라도 나중에 쓸 데가 있을까 하고요. 남편은 그걸 그냥 묻어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온 동생이 그놈 이야기에 치를 떨며 무너지는 걸 보고 결심한 거죠. 내 손으로 저놈을 잡겠다고요. 동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저 죄를 꼭 받아내야겠다고요. 저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저 사기꾼을 어떻게 잡으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안 돼. 저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증거 하나를 안 남겨.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도 다들 돈만 뜯기고 증거가 없어서 손도 못 댔어. 저놈이 내가 사기쳤다고 자백하는 거 그걸 받아내야만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남편이 짠 게 이거였어요. 동생처럼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모으고 경찰하고도 손을 잡고 이렇게 가짜 회사를 차린 거예요. 남편은 돈 많고 욕심 많은 늙은 호구 행세를 한 거고요. 그 강 대표란 놈을 다시 꾸려내서 더 큰 거래를 미끼로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내려던 참이었어요. 향수에 구두에 비싼 식당이 다 부잣집 영감 연기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 젊은 회장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 사람한테 마지막 큰 거래를 제안하고 자백을 받아내기로 한 날이요. 그래서 제가 이모를 그렇게 막았던 거예요. 이모가 들어오시면 저 사람이 눈치챌까봐.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그렇게라도 이모를 돌려보내야 이모가 안전했어요. 전 그제야 그 청년을 다시 봤어요. 매섭게 절 밀어내던 그 눈빛 속에 사실은 저를 지키려는 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전 그제야 그 청년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입 밖에 낼 새도 없었어요. 갑자기 그 골방문이 벌컥 열렸거든요. 그 강 대표라는 놈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두고 간 게 있다면서요. 그런데 눈빛이 아까랑 달랐어요. 뭔가 눈치를 챈 얼굴이랄까요? 그놈이 골방 안에 모여있는 우리 울어서 엉망이 된 제 얼굴을 쓱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어요. 이거 분위기가 영 이상한데? 이정환씨, 당신 나 갖고 장난친 거요? 이 아줌마는 누구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렸어요. 다 된 작전이 의심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놈이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버리면 그동안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어요. 저는 눈물을 쓱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그놈한테 다가가서 세상 둘도 없이 다정한 얼굴로 웃어 보였어요. 아이고 대표님, 내가 누구냐면 이 사람 누나예요. 우리 동생이 글쎄 나 모르게 이런 큰 투자를 한다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나도 좀 끼워달라고. 그놈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영 못 믿겠다는 얼굴이었어요. 누나요? 참 갑자기 무슨... 그럼요. 안 그래도 동생이 그럽디다. 요새 대표님 덕에 재미 좀 본다고. 나야 뭐 아는 게 있나. 그냥 동생 따라 묻어가려는 거지. 그래도 그놈은 의심을 안 풀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저는 속으로 이걸론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런 놈은 오로지 돈으로만 움직이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끼를 좀 더 크게 던졌어요. 근데 대표님, 솔직히 난 동생처럼 찔끔찔끔 넣는 거 성에 안 차요. 내가 평생 장사해서 묻어둔 게 좀 돼요. 자식도 없겠다. 이 돈 죽을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제대로 굴려준다는 데 있으면 난 한 번에 크게 넣고 싶어서. 동생 넣은 거 그 5배는 넣지? 5배라는 말에 그놈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의심하던 눈에 욕심이 번들번들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팔짱도 슬그머니 풀더라고요. 5배요? 하하, 이 누님이 통이 크시네. 통이 크긴 난 돌다리도 두들기는 사람이라 큰돈 넣기 전에 확실히 해두자는 거예요. 이 나이 먹으면서 사기란 사기는 다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줘요. 우리 동생 말로는 전에 어떤 사람들은 원금도 못 건졌다던데. 그런 일 또 생기면 난 어떡해요? 돈 떼이면 대표님 가만 안 둬요.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전 일부러 더 표독스럽게 돈독오른 늙은이 행세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놈이 저를 한패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 손을 턱 잡으면서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는 거예요. 누님, 그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래요.
내 말 안 듣고 중간에 빼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 처음엔 이자를 두둑히 쳐줘서 믿게 만들어. 사람이 한번 단맛을 보잖아. 눈이 멀어. 그때 크게 한 방 당기는 거지. 그 다음엔 연락 끊고 잠수 타면 끝이야. 신고? 그게 증거가 있어야 신고하지. 다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돌려서 서류 한 장 안 남기는데. 그동안 내가 이렇게 작업한 게 한둘인 줄 알아요? 누님은 똑똑한 양반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말이 아주 잘 통하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자니 당장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쐐기를 박아야 했거든요. 그놈이 진짜 사기를 쳤고 한두 번이 아니란 사실을 똑똑히 말하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짐짓 더 솔깃한 척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 그렇게 감쪽같이? 대표님 솜씨가 어지간한 게 아니구만. 그놈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아주 신이 나서 떠벌렸어요. 내가 이 바닥에서만 10년이야 10년. 그동안 작업한 사람만 수십 명이에요. 돈푼 꽤나 있는데 어수룩한 사람들. 한 번 걸려든 사람은 집이고 가게고 다 털릴 때까지 못 빠져나가. 바로 그 말이었어요. 수십 명을 등쳐먹었다고 제 입으로 인정하는 그 말이요. 저는 슬며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고는 탁자 쪽을 한번 쳐다봤어요. 거기에 남편이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남편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쓱 치웠어요. 그 밑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그놈이 떠벌리는 그 모든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놈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어요. 얼굴이 굳더니 문짝으로 발을 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빠져나가려는 그놈 앞을 제가 탁 막았었어요. 어딜 가? 방금 한 말 다 들었어. 여기에도 다 담겼고. 비켜 이 미친 할망구야! 그놈이 저를 밀치고 문을 박차려는 순간이었어요. 그 문이 밖에서 벌컥 열렸어요. 그러더니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가짜 직원들 틈에 그리고 사무실 밖에 진짜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녹음기를 꺼내든 그 신호를 기다리면서요. 그놈은 순식간에 형사들한테 양팔을 붙들렸어요. 이거 놔! 야, 내가 누군지 알고? 함정이었어? 너희들 다 한패였어? 저는 그놈 앞으로 한 발 가까이 다가섰어요. 그러고는 그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천벌받을 놈아, 나 네가 등쳐먹은 그 수십 명 중 하나 박순옥이 친언니다. 방금 네 입으로 다 불었지? 수십 명을 집이고 가게고 다 털릴 때까지 등쳐먹었다고. 너 같은 놈 때문에 가게도 집도 가정도 다 잃고 도망친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그놈이 잡혀가고 나서 모든 게 빠르게 풀렸어요. 알고 보니 결정적인 건 그 녹음 하나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호구 영감행세를 하며 몇 달을 그놈 곁에 바짝 붙어 지냈잖아요. 그때 돈을 어느 통장으로 돌리는지 누구랑 짜고 치는지 그걸 하나하나 봐뒀던 거예요. 곁에서 모은 것들이 그놈 죄를 줄줄이 엮는 증거가 됐어요. 덕분에 숨겨둔 재산까지도 찾아냈고요. 다는 아니어도 피해자들이 떼인 돈을 조금씩이나마 돌려받게 됐어요. 우리 동생이 짊어졌던 빚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고요. 그놈은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서 못 나올 거라 하더라고요. 그 가짜 사무실을 정리하던 날 저는 그 회장 역할을 한 청년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 남편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요. 그랬더니 청년이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저 사실 순옥 이모 가게 단골이었어요. 매일 거기서 커피 마시던 사람이요. 제가 사장님 하다가 어느새 이모 하고 부르게 됐어요. 빵도 제가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전 그제야 알았어요. 그 청년이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어려워하면서도 이상하게 정이 묻어나던 이유를요. 저도 그 청년 얼굴이 낯익었던 게 다 우리 동생 가게에서 오며 가며 스쳤던 사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도 그놈한테 당한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뜻이 맞아 이 일을 같이 꾸민 거였어요. 남남인데도 우리 동생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준 게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리고 그날 전 곧장 그 호텔로 갔어요. 방문을 여니까 동생이 거기 있었어요. 전보다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그 밝던 얼굴이 헬쑥해져 반쪽이 돼 있더라고요. 언니, 나 언니 볼 면목이 없어. 전 아무 말 없이 그냥 동생을 꽉 끌어안았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바보야. 그깟 돈이 뭐라고? 언니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 언니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만 하고 상처만 주고 미안해. 그제야 알았어요. 동생이 저한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 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냐던 그 비수 같은 말들이요. 그게 다 저를 멀리 떼어 놓으려고 그놈한테서 저를 지키려 일부러 뱉은 말들이었던 거죠. 동생이 제 품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고요. 지금 동생은 우리 집 근처에서 지내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천천히 회복하는 중이에요. 그 단골 청년도 우리 식구처럼 자주 들러서 같이 밥을 먹고요. 아침마다 동생이 내려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꼭 옛날 동생 가게에 앉아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끝으로 여러분, 혹시 곁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질게 변하거든 무작정 미워하지 마세요. 그 모진 말 뒤에 차마 못할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든 일은 절대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동생처럼 혼자 다 안고 가려다 소중한 사람을 영영 잃을 뻔한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